지금 중국 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빌린 돈들도 못 갚고 신용 불량되고 사람들이 지금처럼 중국 경제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고 있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개선될 만한 정책이나 방법이나 조건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내가 걱정들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해서 해결할 테니까 나만 믿어. 요즘 그런 얘기가 없어요. 나만 믿어가 없어졌어요. 머니인사이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20년 넘게 거주를 하고 있고요. 그런 관계로 중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도 어렵거니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 같은 그런 신호들이 많이 있죠. 말씀드렸듯이 제가 중국을 90년대부터 왔다 갔다도 하고 거기서 살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지금처럼 중국 경제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고 있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피부에 닿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외국 기업들이 많이 철수를 해서 드디어 중국으로부터 자본이 빠져나가는 현상도 지금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주가가 내려가는 것은 물론이죠. 그리고 지금 부동산이 떡락을 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죠. 그리고 팬데믹 3년 동안 신용탈을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들, 이런 사람들이 운영을 하던 길거리에 있는 많은 점포들, 옷가게, 라면가게, 짜장면집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망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큰 상가 같은 것들도 지금 망하는 데가 지금 많고, 그렇게 사람들이 사주질 않으니까 기업들이 생산이 줄어들고 따라서 감원을 하게 되고 또는 기업 회사 문을 닫게 되고, 그래서 지금 실업이 지금 엄청난 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실업이 퍼지니까 설령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어도 이거 언제 잘릴지 모르겠는데 이런 불안감이 있고, 그러니까 더 돈을 쓸 수가 없죠. 만일을 생각해서 돈을 저축을 해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비는 더 줄어들고, 이제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영향이 크고 그 다음 미국 주도하에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주 크죠.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 관세가 중국 회사도 피해를 주지만 중국에 공장을 세우는 미국 회사들한테도 이제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기업이 중국에 세우는 공장도 피해가 생기죠. 그런데 이런 제조 공장들은 갑자기 어느 날 하루에 오늘 문 닫고 내일은 저쪽으로 옮겨가서 해야지, 이게 안 되잖아요. 그 철수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 철수하는 시간이 걸리는데 철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상황에 팬데믹이 오고, 팬데믹이 오는데 중국은 남다르게 전부 사람들을 통제해서 다니지도 못하게 하는 정도가 되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래가지고는 중국에서 일을 못하겠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기업을 철수하는 작업조차 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돌아가질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타임 딜레이가 좀 일어났지만 이제 제조 기업들이 상당히, 그때부터 철수를 시작한 기업들이 이제는 제법 나가게 이제 된 거죠. 그리고 팬데믹이 끝나면 중국에서 보복 소비 이런 걸 기대를 했던 것들 같은데 보복 소비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복 소비는 내가 주머니에 좀 돈이 있고 해고에 대한 위험을 느끼지 않아야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너무나 해고가 많이 되고 부동산 떡락되고 하던 가게들 다 문 닫고 3년을 그렇게 버티다 보니 여기저기 얻어서 투자했던 거 빌린 돈들도 못 갚고 신용 불량되고 이런 상황인데, 팬데믹 끝났으면 갑자기 돈을 쓸 수가 있냐? 그런 여유가 별로 없는 겁니다. 중국식으로 팬데믹 통제를 하면요, 일단 회사를 못 가요. 그러면 보통 한 3개월, 4개월 정도 회사를 못 가다가 이제 좀 풀어주면 회사를 갔다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도 못 가. 동네 짜장면집도 못 가고 편의점도 못 가요. 그러면 짜장면집, 편의점은 다 문 닫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점포가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임대료를 1년치를 선불로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1년치 임대료를 몽땅 어떻게 해서 돈을 마련해서 다 냈는데, 개업을 하고 이제 짜장면 팔고 드디어 이제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팬데믹이야. 아무도 안 와. 그리고 상가도 문을 잠궈. 임대료는 돌려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 언제 문을 열지는 몰라. 그러니까 종업원도 해고하기가 이게 또 좀 미묘하죠. 그래서 기다려보자고 했더니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년. 그랬더니 조금 풀어줘. 그럼 이제 다시 영업을 해도 되나 보다. 그래서 1년치 임대료를 또 딱 내고
내가 옷가게라면 이제 상품도 새로 새 옷 갖다 놓고 막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또 통제해. 사람들이 안 와. 장사를 할 수가 없어. 문을 못 열게 해. 그렇게 해서 또 1년이 가. 이렇게 해서 3년 간 거예요. 그러면 옷가게 사장님, 짜장면집 사장님, 당구장 사장님, PC방 사장님, 이 사람들 다 망한 거예요. 다 쪽박 찬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원래 5억 했는데 집값이 떨어져서 이제 3억을 해. 그런데 그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은 4억을 받았어. 갑자기 내 자산은 날아가고 빚만 1억이 생겼네? 근데요, 중국은 개인 파산이 없어요. 그런 제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못 갚게 되면 신용불량자가 돼요. 신용불량자가 되면 비행기도 못 타요. 그리고 기차도 제일 완행 열차만 탈 수 있어요. 제일 완행 열차만. 그러니까 일상적인 그 경제생활을 하기가 이제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걸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우버같이 차량 공유 서비스 기사를 한다든가. 근데 그건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차 살 돈이나 적어도 자기 돈이 있든지 남한테 빌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럴 여력도 별로 없죠. 그러면 이제 전기 자전거를 사가지고 이제 배달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돈이 없는데 전기 자전거를 사야 되니까 싸구려 자전거를 사겠죠. 근데 싸구려 자전거를 사게 되면 이게 정부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자전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얼마 전부터 그걸 또 단속을 해요. 그래서 그 자전거를 비규격 자전거면 그걸 뺏어요. 그러면 내가 하다만 짜장면집 다 망하고 뭐 집 다 날라가고 내가 이게 자전거 가지고 배달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자전거를 뺏겨. 이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가끔 그 중국 SNS에 올라오는 장면을 보면 공안이 이 자전거를 몰수하려고 하니까 무릎 꿇고 절하면서 빌면서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난 이거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뭐 이렇게 애걸하는 그런 장면들도 올라오고 있죠. 돈을 빌린 사람만 어려우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돈을 빌려주는 데가 은행이잖아요. 근데 은행도 어려워요, 지금. 은행이 주로 돈을 누구한테 빌려주겠어요? 기업에 빌려주기도 하고. 근데 제일 안전한 건 주택담보대출. 이거를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 빌려줬는데 아니 이 사람이 이자를 안 내. 이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러면 나는 5억을 융자를 해줬는데 집값이 이제 3억밖에 안 해. 그럼 은행이 그걸 경매로 판다 하더라도 몇 억 손해를 보겠죠. 그리고 건설회사한테도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도 돌려 못 받죠. 지금 은행들도 지금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신용불량자가 돼서 민생고가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가 탕감해 주겠다. 그러면 은행은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우리 은행에 돈이 없어요. 돈 못 빌려주겠네? 이러면 경제 체계가 망가지죠. 그러니까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게 과거에 중국이 고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대조가 돼서 그런 면도 있지만 뭐니 해도 현재 중국 경제를 다들 어렵게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은 지금 현재 나오는 지표나 숫자가 나쁘다기보다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 하락세라는 점과 이것이 개선될 만한 정책이나 방법이나 상황이나 조건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희망이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려움이 있어도 중국 정부가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저렇게 한다고 그러고 이런 방법을 쓰고 저런 방법을 쓴다니까 뭐 좋아지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 정부가 그동안 수행해왔던 펼쳐왔던 정책 수단들을 또다시 펼친다 해도 별무 신통일 것 같은 그럼 내년은 더 나빠지겠네? 그래서 지금 대다수 경제학자들이 내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4.5%에서 5% 사이로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경제는 미래가 밝기 때문에 경제에 돌아가는 거래의 상당 부분이 투자성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새로 짓는 것도 사실은 투자성이죠. 그리고 생산 설비를 더 사는 것도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래가 어둡다는 거는 이제 집도 안 지을 거고 기계도 안 살 거고 땅도 안 살 거고 새로 사람들을 고용하지도 않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국 경제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 중에 직간접적으로 투자성인 거래의 규모가 거의 40%가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대폭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더 쪼그라들겠죠. 그러니 사람들이 다 어렵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뭔가 일어나 주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 라고 모두들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중국 정부가 과거에는 야, 걱정들 하지 마. 내가 이렇게 해서 해결할 테니까 나만 믿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요즘 그런 얘기가 없어요. 나만 믿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정책을 지금 탁 하나를 내놔서 그걸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원래 세워놨던 원칙에서 조금씩 후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이다. 그럼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은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가서 사는 거지. 그걸 가지고 자꾸 자산화해서 생각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지금 부동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생기니까 원래는 요 선에서는 내가 후퇴를 안 할 거야 라고 했었는데 요만큼 또 풀어주고 그러다가 저만큼 풀어주고 그래도 별무치 되니까 이것도 조금 풀어주고 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걸 보는 시장의 시각은 중국 정부가 뾰족한 방법이 없구나. 그렇다고 확 풀어줄 수도 없어요. 확 풀어주면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걸 확 풀어주면은 금융 쪽의 피해가 엄청나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원래 세워놨던 원칙은 지키고 싶은데 상황은 여의치가 않고 지금 이렇게 진퇴양난을 계속하고 있죠. 그렇죠. 작년이죠. 작년에 중국 정부가 2년에 걸쳐서 중국 전역에 세워져 있는 건물들을 하나씩 다 조사를 했어요. 사람이 다 다니면서 이 건물은 무슨 건물인가? 여기에는 비어 있는 건 얼마나 있고 차 있는 건 얼마나 있고 회사용인지 회사가 쓰고 있는지 뭐 개인이 쓰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나온 숫자가 중국 전국에 만들어져 있는 건물이 한 6억 채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사람이 사는 거주용 건물이 한 1억 채 정도 된다고 해요. 집 하나가 가구가 아니고 건물 하나야. 그게 1억 개예요. 근데 중국의 경우에 그 아파트 대부분 아파트인데 아파트 동이 꽤 고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한 동에 몇 사람이나 살겠냐? 중국에서는 지방 같은 데가 또 많기 때문에 거기는 또 그렇게까지 대형은 아니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동에 300명 산다고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에 만들어져 있는 집과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수용 인구가 300억 정도 된다고 하죠. 근데 현재 중국 인구는 14억이죠. 게다가 지금은 인구가 줄고 있죠. 2년 연속 인구가 줄었어요. 공식적으로. 아니 그러니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값 떨어진다고 난리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은 집값 올리라는 거죠. 근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300억 명 분량의 집이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현재 스코어가. 근데 여기다 또 집을 지어? 그리고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집 없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지금 시골에서 올라와서 대학 나와가지고 이제 취직해야 되는 젊은이들은 어떡하라고? 그 사람들이 언제 집을 마련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게 아주 진퇴양난인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기본 방침은 부동산으로 경기 진작을 하지는 않겠다. 그럼 지금 여러 가지로 부동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떤 거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으로 경기 진작을 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이 있는데 당장은 지금 그거로 인한 부작용이 많으니까 요거 조금 풀어주면 좀 나아지려나? 저거 조금 풀어주면 나아지려나? 요래 가면서 조금씩 풀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죠. 지금 중국이 통화 완화도 제대로 못하거든요. 통화 완화를 못하는 이유가 그럽니다. 돈을 푼다고 쳐봐요. 그럼 돈을 푸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직접 돈을 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지금 뭐 팬데믹 때문에 일하러 못 나가는 사람 1인당 얼마씩 줄게. 그걸로 먹고 살아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중국의 경우 그렇게 돈을 주면 이게 경기를 자극하는 쪽으로 돈이 흘러가야 되는데 안 흘러가요. 일단 돈이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저축을 하고 이걸 쓰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쓰면은 뭐 자동차를 사고 전자제품을 사고 뭔가 이런 소비를 해야 관계된 산업들이 이제 좀 덕을 볼 텐데 지금 상황은 돈을 주면 쌀 몇 포대 더 사놓고 뭐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돈을 줘도 큰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 그런데 공급자 쪽에 있는 기업에게 돈을 풀면 기업이 투자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괜히 주식이나 사고 엉뚱한 데 마니 게임을 하거나 그럼 그게 안 되니까 국유기업한테 돈을 줘서 야 뭔가 좀 생산을 더 하고 이런 데다가 투입을 하도록 해. 그러면 국유기업은 뭐 말을 잘 듣죠. 그럼 국유기업이 더 생산에 투자를 하는데 대부분의 국유기업은 현재 이미 생산 능력이 과잉이에요. 여기에 또 캐파를 늘리면 결국은 제살 파먹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이쪽에 풀기도 어렵고 저쪽에 풀기도 어렵고 근데 돈을 안 풀면
다 움츠리고 있으니까 경기는 계속 침체될 거고 이거 어떻게 되지? 그러고 고민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시장에서는 보아하니 방법이 없나벼. 그러면 만일에 대비해야 되겠군. 이제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죠. 이게 원래 이런 식으로 국내에서 해결이 잘 안 되면 해외에서 이제 탈출구를 찾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시장을 찾고 새로운 시장을 찾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중국 정부가 그거를 독려하고 있기도 해요. 요즘 이제 중국에서 유행하는 말로 추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출해, 바다로 나간다. 해외 진출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해외 시장을 좀 더 찾아봐. 뭐 이런 건데.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바로 그러한 중국을 미국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중국제 안 써. 중국에 필요한 기술도 안 줘. 나만 안 사는 게 아니라 유럽 국가, 선진 국가, 우리 민주주의 국가 다 모여. 똑같이. 쟤는 좀 문제가 있어요. 버릇을 고쳐야 돼. 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시장을 찾는다고 그러면 뭐 중동, 아프리카 그런 데 가서 몇 푼이나 더 벌겠어요. 거기서 현재. 그러니까 이것도 쉽지가 않은 거죠.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중국이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기도 하고 중국이 첫 번째 무역 상대국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두 번째 무역 상대국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수출을 잘 안 해준다는 것은 상대방 국가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중국 상품을 우리가 안 사준다는 뜻도 되지만 중국의 원자재가 들어오는 양도 줄어든다는 뜻이 됩니다. 생산이 적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물건을 중국에 갖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중국이 지금 수요가 줄어드니까 우리가 수출하고 있던 물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과 무역 거래가 큰 국가일수록 타격을 입는 것이고 거기에는 우리나라가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국가에 속하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와의 동보화, 중국 경제가 잘 되면 따라서 자기들도 경제가 활기에 차게 되고 중국이 오그라들면 자기 나라 경제도 오그라드는 대표적인 국가가 두 개 있어요. 그 하나가 타이완이고 다른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두 나라가 앞으로 죽을 쓸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죠. 일단 중국으로의 수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중국은 한국에 파는 건 계속 팔지만 한국에서 사는 거를 좀 대폭 줄이고 있으니까 무역 적자가 된 지가 오래죠. 그리고 그 적자폭도 지금 점점 커져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는 여차해서 미국, 일본하고 우리가 붙으면 미국 편에 선다며. 근데 우리 보고는 너희 물건을 더 사가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시각이죠.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중국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공급량이 과잉이 돼가지고 난리인데 왜 수입을 해서 쓰겠어요? 중국 내에서는 시진핑 리스크란 말은 존재 안 하고 중화권에서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시진핑 리스크라고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이제 시각이 이런 걸 거입니다. 중국이 잘 그동안 시장 경제하고 뭐 이렇게 개방을 해서 경제 발전을 했는데 갑자기 시진핑 주석이 옛날식 공산주의식 사고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이게 지금 뭐 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잖아. 그러니 시진핑이 있으면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갈 것 같아. 시진핑 리스크야. 아마 이런 그 맥락이 아닌가 싶은데 중국에서 그 시진핑 주석 때문에 경제가 잘 안 된다. 그런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경제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주석은 지정학적인 충돌과 뭐 전 세계 인류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시느라고 큰 바둑 두시느라고 경제 같은 건 실무자들이 알아서 하라는 이제 이런 체계가 돼 있는데 실무자 입장에서 너무나 힘든 거죠. 그리고 바로 아까 말씀드린 3년간 사회를 통제한 것도 시진핑 주석이 한 것이고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건 존재를 하죠. 근데 바뀔 것 같지는 않죠. 개혁 개방을 계속 해왔고 지금 더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중국의 외국 회사가 진출을 해서 뭐 공장을 만들고 하면은 혼자서 외국 회사 단독으로 그 공장을 못 만들고 중국 측 파트너를 꼭 누군가를 설득을 해가지고 같이 만들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풀어준다고 했어요. 이제 그냥 단독으로 만들어도 된다. 그리고 외국 회사가 나와서 공장 만들어서 돌리다가 잘 되면 이젠 상장도 하게 해줄게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부기관에서 그 물품 구매하는 소위 정부 조달 물자에도 외국인이 내국 기업과 똑같은 대우를 줄 테니까 같이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다. 이것도 풀었어요. 이렇게 계속 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외국 기업들은 아무래도 중국은 아닌가 봐. 그리고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이미 마음이 떠나서 나가고 있는 기업에다 대고 그런 소리를 하니까 이게 지금 씨알도 안 맥히는 거예요.
그거 한 10년 전에 그렇게 했으면 엄청났을 텐데 예, 지금은 얘기를 해도 아주 그야말로 획기적인 방안을 내놔도 외국 기업들이 별로 듣지를 않는 이제 그런 상태죠. 갑자기 탈출한 적 없어요. 계속 탈출을 해왔고 미디어들이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 현실은 바뀌었어요. 중국이 인구가 갑자기 줄어들어가지고 내수가 뭐 오그라든다 이런 말 하죠. 아니 중국이 인구가 어느 날 갑자기 20억이었다가 18억, 16억, 14억 뭐 이런 식으로 줄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동안 아주 천천히 증가하고 아주 천천히 감소를 했는데 그동안은 뭐 잘 있다가 갑자기 이제 인구가 줄어서 내수가 막 팍팍 줄어.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중국이란 나라는 큰 나라예요. 그죠? 그리고 중화권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거상만보라는 말이 있어요. 커다란 코끼리는 움직일 때 천천히 걷는다. 치타 달리듯이 코끼리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가 중국을 관찰하면서 갑자기 이게 아닌가? 하고 딱 이렇게 그 생각이 들면 거기 탁 갖다 붙여서 야 중국이 인구가 줄어들었대. 야 이제 거기 뭐 내수가 막 팍팍 줄겠구만. 그건 우리나라 같은 작은 나라가 그런 거고요. 중국같이 규모가 큰 나라는 줄어도 조금씩 늘어도 조금씩 이렇게 외국 기업이 철수해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조금씩 6개월 내에 뭐 반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당초에 들어올 때는 수출을 하기 위한 가공 무역으로 들어온 기업들이 많았는데 이제 수출이 어렵잖아요. 지금 중국 기업 중국제 메이드 인 차이나를 지금 안 사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내수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내수에서는 공평한 경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쟁 조건이어서 어려웠고 여기에 다시 중국의 내수 자체가 지금 위축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사주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적자를 보게 되고 게다가 뭐 팬데믹 같은 거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도 불편하고 주재원 나간 사람 입장에서는 부인과 애들이 나 여기 못 살겠어요. 한국 돌아갈래요.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다 나가게 되죠. 지금 외국 기업들이 주재원들이 자꾸 사표를 낸다고 그러고 사표를 내고 가면 그 자리를 메울 사람이 안 온답니다. 너 중국 가서 근무해라. 그러면 여기 사표 내라는 말씀으로 알고 여기 사표 제출합니다. 뭐 이런다는 거예요. 중국이 방향을 제대로 못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 방안을 만들기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둘째로 지금 우리 정부에서 중국하고 이렇게 각을 자꾸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에서 가서 뭔가 잘해보겠다고 이야기하기도 무척 어렵죠. 그래서 지금 민간 기업들이 고충이 지금 굉장히 많죠. 크죠. 그리고 여차하면 우리 교민들도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거나 하면 막 철수해야 될 텐데 적어도 수만 명은 될 텐데 철수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홍보를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니고 어떤 뜻 있는 분들이 봉화대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 뭐 적군이 쳐들어오면 봉화를 올렸잖아요. 그래서 봉화대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본인의 이메일을 등록해 두면 만일에 어떤 특정 국가에서 그 비상사태가 났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분 같으면 한국 메일 같은 거 차단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제3국 이메일 같은 걸 등록을 해 놓으시면 그때 발생하는 사건과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외국에 살고 계신 분들은 하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